청춘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젊음의 열정을 푸른 미래로 만들고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가슴 따뜻한 지성인을 만드는 대학. 새로운 비전으로 성공의 길을 찾아 떠나는 그 여정에 국제대학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오늘은 좀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섰다 앉았다 하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정작에 과연 한국인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은 자꾸만 물어볼수록 더 정확한 의미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과연 한국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What is Korea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한국 사람이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진행되는 내용은 인류의 이동과 한국인. 한국인도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은 어디선가는 이동을 해왔겠죠. 우리가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처음부터 태어났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 속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 먼 이웃나라, 아주 더 머나먼 나라에서 들어와서 함께 지금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인들은 한국에서만 사는가? 또는 아니겠죠. 많은 나라에 한국인들이 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가면 우리는 연변에 조선족들이 있죠. 그럼 과연 조선족은 한국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이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남방계 사람들인가? 북방계 사람들인가? 혹은 남방계와 북방계가 혼합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김구용국입니다. 왜 구자를 넣는지도, 또한 중간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말과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는 말과 코리안이라는 말은 일치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우스 코리안,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부릅니다. 근데 노스 코리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코리아는 한국인인가? 라고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남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코리안이라는 것을 한국인이라고만은 번역할 수 없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를 우리는 재미 한국인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어떻습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합시다. 코리안 재패니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을 더 동조하고 좋아하는 제1교포도 있고요. 또 북한의 정치적 체제라든가 정통성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제1교포라고 부르지만 또한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통일시키는 것이 편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불편한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코리안 차이니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국인일까요? 분명히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고려인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지 한국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코리안을 한국인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고 우리의 역사적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이야기를 가볍게 그렇게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한국인이라고만 얘기를 할 것인가?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한국어를 쓰죠. 그런데 노스 코리아는 뭘 씁니까? 조선어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한국인이다 라고만 또 얘기할 수 없겠다. 또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죠. 재미교포들은 어떤가요?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자, 똑같은 체계를 갖고 있겠지만은 한국어와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자모가 갖고 문법이 같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체계로 본다면 조선어의 언어 체계와 한국어의 언어 체계는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의 교포들은, 조선족들은 흔히 얘기하는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들과 가깝게 교류되고 있고 또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로 같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리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들을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또한 어떨까요? 그들은 고려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려일까요? 아니겠죠. 한글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옛 소련 땅이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우리가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보다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어의 언어 체계를 더 충실히 따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심코 한국어를 사용하면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형제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가깝게 있으니까 일본일까요? 일본은 우리가 멀고도 가까운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보면 터키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터키인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터키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터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터키라는 말을 풀이하면 투르키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투르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한자로 얘기했을 때 돌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국가의 이름을 보면 투르키, 터키라는 나라도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도 있죠. 맞습니다. 그 투르키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바로 터키인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리안이 한국인인 것은 아니다. 코리안은 조선인일 수도 있고 고려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얘기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불리든 지금은 많은 모습이 변화됐지만 그 중앙아시아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아닌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보아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들은 고려인들은 우리가 까레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자신이 이르는 3대 동안에 그들은 주로 어느 언어를 사용했어야 될까요? 바로 러시아어입니다. 구소련이겠죠. 소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키르기스탄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이럴 겁니다. 타지키스탄도 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떤 언어를 또 배웠어야 될까요? 우즈벡어를 배웠어야 되고 키르기즈어를 배웠어야 되고 카자흐어를 배웠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카자흐스탄에 살지만 굳이 카자흐 민족의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용어가 러시아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로 3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고려인이니까 고려말을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북한과 가까웠으니까 조선어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는 한국어를 사용할까요? 언어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어찌 보면 한국인, 어찌 보면 조선인은 한국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한국인이고 우리의 민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김홍도의 씨름도라는 그림입니다. 씨름이라는 그림. 저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씨름도니까 가장 중요한 건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두 사람만 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복장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그럼 뭐로 가능할까요? 주변을 함께 보아야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그림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을 보고 이만큼을 알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이 두 사람이 벗어놓은 신발이 여기 두 켤레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발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위에 보이는 것은 마치 고무신도 같고 나막신도 같겠죠. 그런데 우리는 얼핏 그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 그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시절로 돌아가야 되겠죠. 적어도 18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하, 그 당시에는 고무신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것은 가죽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아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코리안 이코르 한국인이라는 등식의 의문을 갖고 정말로 코리안은 한국인이라고만 번역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과의 유사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 사람과 나의 무엇을 찾나요? 공통점을 찾습니다. 아, 그래? 고향이 거기야? 아, 그 고등학교를 나왔니? 너 그 동네에서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탐탁치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같은 것이 있는데도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저도 여러분의 나이대에 제가 가졌던 호기심과 반항심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닮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꼭 닮고 싶지만 꼭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가까우냐 머냐의 관계 이것은 우리의 인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는 사람은 오해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름하고 있는 각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이고 이거는 터키식의 씨름이고요. 이건 몽골식의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일본의 스모라는 씨름도 보시죠. 스모를 보면 어때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씨름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저 동남아시아에도요. 이런 씨름을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씨름이 정말 갖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한국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누가 정말로 한국 사람일까?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한반도에 와서 살고 있을까? 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보시죠. 한국인 어디에서 언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선가 왔겠죠. 그런데 그러면 언제 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설기 시대가 있었다. 그 당시에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적어도 뭐를 의미할까요? 구석기 시대에도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구석기인들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은 언제 출현했느냐? 어디에서 출현했느냐? 약 20만 년 전에, 이건 뭐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올두바이라는 데서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현생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거나 혹은 뭐라고 할까요? 다른 훨씬 이전에 출현한 그런 인류들은 아닌 거죠. 네안데르탈인이거나 뭐 이렇진 않죠. 그러면 이 올두바이라는 지역에서 인류는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올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길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길만을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아프리카에 출발해서 배를 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우리는 자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바에서 발굴이 됐다고 해서 자바인도 만났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떨까요? 실크로드, 이 길을 걸어서, 조원길을 걸어서, 비단길을 걸어서 베이징, 중국의 북경이죠. 북경에서 발굴되었다고 해서 베이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도 만났겠죠. 그럼 이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한반도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유전자들을 우리는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 저 친구는 좀 생김이 약간 동남아 같아 라든가 아니면 저 친구는 기골이 장대하고 뼈가 통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그는 어디서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는 아마 더 오래전 이쪽 유럽 쪽에 이쪽에 유전자를 갖고 왔을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옛날 유구를 발굴하는데 그 발굴된 부산에서 발굴된 그 옛 시신이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독일인 원주민들의 유전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주검인데 불구하고 기골이 되게 장대하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한반도로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촉발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아리안족입니다. 이 아리안족들이 인도로 내려가서 본래 살던 타메족들을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형성하게 되는 왜 피부색이 검으면서 아주 부드럽고 머리가 곱슬곱슬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침략 때문에. 그래서도 인류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시기를 현세와 가깝게 한번 해보죠. 한 2000년 정도 전, 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때의 소그드인들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쪽 아랍으로부터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또 어떻게 해요? 중국을 거쳐서 어떻게 한반도로 이주에 들어왔다라는 근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까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혹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김 씨들이 계실까요?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허 씨들은 계실까요? 아니면 인천 이 씨들은 계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조상은 약 2000년 전에 인도의 아유타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던 호황옥이라는 모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동남아 쪽에서 특히 결혼해서 이주해온 여성의 가정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다문화 가정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대하는 그런 편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길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인도라는 데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파키스탄입니다. 옛날로 하면. 그래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었는데 오늘날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상해에서 우리가 샹하이 뭐 이렇게 그 노래 제목도 있죠. 이렇게 해서 상해에서는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늘날의 김해 쪽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 씨와 허 씨가 만나서 오늘날의 김해 김 씨와 양천허 씨 이런 큰 두 집안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이 뭐냐라고 봤더니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는 모양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김수로왕의 정문에 이런 물고기 두 마리의 문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분 허황옥께서 가락국으로 들어오실 때 가지고 왔다고 하는 돌탑입니다. 근데 이 돌탑의 그 재질을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봤더니 이 돌이 바로 인도의 아요디아라는 지역에서 나는 그런 돌이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죠. 2000년 전에 그 먼 땅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로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큰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10리길을 걸어 다녔다, 20리길을 걸어 다녔다, 30리길을 걸어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로 얘기하면 2km, 4km, 6km 이럴 텐데 아니면 4km, 8km, 10km 이럴 텐데 그 거리를 과연 걸어 다녔을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뭐 일상적인 것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만으로 옛날의 것을 재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면 또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우리 뭐 페르시아 고향이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 이란과 아주 오래전 교류했다라는 그러한 근거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선은 페르시아, 오늘날 인도에 전하는 쿠시나메라는 그러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구전 신화가 있는데, 설화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신라와 교류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11세기에 이란, 페르시아죠. 필사해서 옮긴 책이 바로 쿠시나메입니다. 그런데 약 840쪽의 분량인데 그 중에 520쪽이 신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마신라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신라라는 말이 발음이 거기서 나오니까 이것이 신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인 아비딘과 신라의 공주 프라랑이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의 기록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용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고전문학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서용. 쇠벌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가 자리 보곤 가라이 내히어라. 뚜른 내해 얻고 뚜른 뒤에 얹고 본대 내에다 말하는 아자는 어때하리. 이렇게 역신이 침범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처용의 화상으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만약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계인들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바로 아랍 쪽의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소용은 곧 아비딘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의 믿음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교류는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동하지 않으면 문화도 이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문화라는 것만 저 멀리 가거나 뭐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좀 더 오늘날과 가까운 시기로 이렇게 거슬러 보면 660년 이때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압이라는 지역에 있는 벽화인데요. 벽화에 보니까 이쪽에 신라고 무려 백제인들이 여기서 만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적어도 1600년 전에 어디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서구에서 온 사람들과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만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교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고구려인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깃털 조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한반도 사신들의 모습이 6세기, 7세기경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을 잘 알 겁니다.
한자로 표기를 못했는데요. 왕, 오천축국입니다. 왕이라는 건 같다라는 뜻이고요. 오천축 그랬는데 천축국이라는 건 나라의 이름이죠. 몇 개의 천축국이 있었느냐? 5개의 천축국이 있었다. 어디에? 오늘날의 인도에. 그래서 동천축, 서천축, 남천축, 북천축, 중앙의 천축 이렇게 해서 5개의 천축국이 있었습니다. 언제인가요? 700년대네요. 그렇죠? 8세기에도 이렇게 이미 어때요? 이것이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당항성을 출발해서 서해를 거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쭉 거쳐서 이렇게 해서 천축국에 닿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할 것 같을까요? 저는 위험의 부담은 있었지만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은 물길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다의 물길을 우리는 해류라고도 하고 조류라고도 하는데요. 해류는 큰 바다에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닷물 속에 그런 계곡과 바위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골짜기가 있겠죠.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환경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골짜기 사이로 물이 흐르겠죠. 이런 흐름이, 큰 흐름이 이렇게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 중에도, 선조들 중에도 여기서 배를 띄웠다가 조난을 당했는데 그 배가 어디에 가서 닿았느냐? 바로 베트남에 가서 닿았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뭐 조완벽이라는 분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제주도의 사람들이 그 해류를 잘못 만나서 해풍을 만나서 베트남에 닿았다가 다시 중국을 통해서 구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역사적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키나와라고 얘기하는 류구라는 나라도 역시 제주도와 이렇게 백길로 서로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 여기는 어디냐면 원성왕릉입니다. 경주입니다. 그의 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왕릉에 가면 무인석도 있고 문인석도 있죠. 그리고 12지의 그런 석수의 그런 어떤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었다. 이들도 아마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와는 사랑을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도 태어났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 오늘날 한국인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슬람, 우리는 두려움도 있죠. 이슬람 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시나요? IS, 그렇죠? 테러 집단 같고 이슬람은 그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와 있었던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들의 일자리를 저들에게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 이슬람인들이 빈번하게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슬람을 우리는 회교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회회라든가 회교라든가 회교도라고 얘기를 하면 이슬람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그 구체적인 근거의 하나가 고려가요인 쌍화점입니다. 쌍화점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영화를 본 분도 계시겠죠. 저는 안타깝게도 쌍화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로서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공부한 영역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하시겠습니다만은 회회합에 내 손목을 쥐어이다 라는 귀절이 나와요. 쌍화점이라는 게 뭐냐면 쌍화라는 게 만두입니다. 만두가게죠. 쌍화점을 들어갔더니 회회합에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손목이 이 점 밖에 남영들명 조그맣간 삿기광대 내 탓이라 호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남녀가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혼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인이 운영하고 있는 혹은 만두가게에 고려의 여인이 들어가겠죠. 고려의 여인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회의 아비가 내 손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류하였다라는 것들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시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기억하시죠? 인도에서 누가 왔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 호왕. 어디서 왔었죠? 인도의 아유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혜김 씨와 양천어 씨의 목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거. 자, 보시죠.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호왕.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처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석탈해라는 인물도 기억하시죠? 석탈해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얘기하면 일본의 용성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영,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의 왕자인 아비딘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영, 덕수장 씨의 시조가 되었죠. 위구르인입니다. 위구르인인데 어디에 사는 위구르인이냐? 중국에 살고 있는 위구르인입니다. 코가 크죠. 혹시 부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에 장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장말. 그게 뭘까요? 장씨들의 마을이다라는 겁니다. 그 장말이 바로 덕수 장씨들의 집성촌입니다. 이상용. 우리랑 성도 같죠? 장씨도 같고. 이거는 뭐 들어와서 성을 받았으니까 그렇고요. 이상용. 이건 같죠? 이거 베트남의 왕족입니다. 우리는 이라고 쓰는데 그들은 레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요. 레 왕조가 있고 쩐 왕조가 있는데 쩐이라는 것은 전씨입니다. 그 레 왕조의 왕족입니다. 언제 들어왔을까요? 고려 때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화산이시라는 본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이시도 역시 베트남 레 왕조의 왕족들입니다. 퉁두란이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그 이성계가 등장하는 사극을 보면 이성계를 보조하고 있는 인물 중에 거란족 인물이 있습니다. 형님 하면서 아주 우리가 상상할 때 마치 삼국지로 얘기하면 장비같이 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퉁두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름은 뭘까요? 이지란입니다. 청해이 씨의 시조인 것이죠. 김충선, 김혜김 씨입니다. 김혜김 씨 가운데는 이렇게 김수로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성을 받았어요. 본래 이름은 사야가인데 일본의 이름은 조선에 들어와서 김충선, 김혜김 씨를 사성받습니다. 그리고 박연.
우리가 박연폭포에서 얘기하는 송도 3절에서 얘기하는 박연도 있지만 사실 네덜란드 출신의 박연도 있었습니다. 뭐 이 가게는 지금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단일 민족일까요?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985년에 275개의 성씨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136개의 성씨가 외래 성씨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래 성씨들은 그럼 어디서 왔는가 라고 봤더니 일본에서도 왔고요. 중국에서도 왔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는 8성씨가 들어왔고요.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아마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돌궐족들하고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는 빈번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돌궐족들, 초두에 말씀드렸던 투르크족들, 이들의 유전자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몸속에는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에서도 들어오죠. 몽골에서는 주로 고려 때에 보면은 우리가 고려의 왕들이 충선왕, 충렬왕, 충수왕 이런 분들이 대부분 몽골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왕씨들의 대부분의 그 모계들은, 그러니까 고려 때의 모계들은 다 몽골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몽골과의 문화적 교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베트남. 베트남에서 아까 누가 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화산이 씨의 조상인 이용상.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도 있고요. 태국에서 온 태국 패시들. 오늘날에는 캄보디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미얀마,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 아주 다양하게 오고 있어요. 그렇죠? 필리핀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만득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 등장하는 자스민. 아마 국회의원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오늘날 한국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호주나 미국 이런 쪽에서 들어온 방송인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보니까 2015년까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몇 개의 성씨를 갖고 있다고요? 5,582개의 성씨를 갖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요? 30년 사이에 성씨가 몇 배가 늘었어요?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씨를 갖게 됐어요. 적어도 5,200개 이상 성씨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성남 라시도 있고요. 수원 이씨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성씨들이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본관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한 500개 성씨, 딱 500개 성씨 정도가 늘어났는데 15년 사이에는 몇 배인가요? 그렇죠? 적어도 8배 이상. 그렇죠?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우리가 한국인들이 고조선부터 대한민국이 있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고조선 때에는 예족, 맥족, 선비족, 흑노족이 나중에는 훈족이 되죠. 이 훈족들이 이동하면서 아마 그 거란족, 투르키족, 돌골족도 이때에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터키인들을 보면은 저들이 동양 사람이다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제 주위에는 이제 그 터키 출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터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안계냐 아니냐. 왜냐하면 터키는 사실 아시안 쪽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판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요? 라고 했더니 눈동자의 색깔이랍니다. 그래서 갈색이냐 이것에 따라서 아시안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시 터키인들을 만나시거든 이렇게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갈색인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에서도 들어왔고 원나라였죠. 위구르족도 있었죠. 장씨가 있었죠. 명청, 외 일본에서도 들어왔죠. 김충선이라는 이름이죠. 인물이죠.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 이때에 한국 사람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는 겁니다. 이때 기록이 1897년 12월 2일자 기사에서 한국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조선인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명칭이 한국인이라는 명칭이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절은 정말로 누가 한국인인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1990년 이후 이주민의 급증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폭넓게 우리가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나라들이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유럽인들도 결국 오늘날의 한국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생김은 다르고 한국어는 비록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한국인이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한제국 시절에 참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전광용의 껍빛단 위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껍빛단 위, 이는 이인국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득세를 하면 일본 사람과 가까워지고 미국이 득세하면 미국 사람과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득세하면 러시아와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아마 어쩌면은 그 당대의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던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윗대 분들이 겪었던 그런 갈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중, 친미, 친일, 친노 이렇게 또 나뉘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껍빛단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한반도에 한국인 가운데는 아시아를 비롯해서 물론 아시아인들이 주가 됐겠지만은 유럽인들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한국인은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어떤가? 아시아에 어떻게 진출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한국인 어떻게 나가 있는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 소영과 아비딘 얘기를 하면서 페르시아의 왕자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신라의 공주 프라랑은 어떤가요? 아마 이렇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에 있는 인물로서 외국으로 수집간 그런 인물이 또한 신라의 공주 프라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나라 제국 시절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충선왕이라든가 충렬왕, 충수왕 뭐 이런 임금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원나라, 오늘의 몽골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원나라로 가서 황후가 된 기왕후, 기시성을 가진 황후가 있겠죠. 그리고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고선지 장군. 고선지 장군이 정말로 그 아시아 국가들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뭐 당나라 군인이 돼서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왕 장보고도 어떤가요? 중국으로 진출하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뭐 그런 인물이라 우리는 해상왕, 바다의 왕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제나라를 세웠던 고구려의 유민인 이정기 장군도 있고요.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소비에트 유니온에서 농작물을 잘 생산을 해서 그 영웅의 칭호를 받았던 바로 김병환 선생도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이끌었던 영웅 양칠성. 물론 조선인으로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결국 양칠성이라는 인물은 이곳에 남아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주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혹시 그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혹은 까만 나라 노란 추장? 뭐 이런 말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까만 나라라고 얘기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세상에 빨간 나라도 있고 하얀 나라도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피부색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나라가 있죠. 그 가운데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상희 박사님은 여기에 가서 추장으로 초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사바, 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요즘에 TV에 보면은 왜 오락 프로 중에 정글의 법칙, 뭐 이런 데 보면은 어디에 가서 뭐 카사바를 캔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식량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종자를 개량해서 이 민족의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됐던 분입니다. 자, 이 모습은 실제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극에서는 연예인이 기왕후의 역할을 했었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면 전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도 여하튼 기왕후가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고선지 장군 얘기를 했죠.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탈라스 전투 아시죠? 그 탈라스 전투가 이제 마지막 전투였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타슈켄트. 여기는 돌의 나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그래서 석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미르, 우리가 파미르 공원 얘기를 하죠. 거기까지도 했고요. 길기트라는 데인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현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인도였겠죠. 인도의 그 어디라고요? 천축국이라고 얘기했죠. 인도를. 그러니까 천축국 중에서도 서쪽의 천축국 쪽에 거기까지도 정보를 나갔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한반도에서 살았던 고구려의 유민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의 동해안들 이쪽에 신라방이라든가 신라소를 설치를 해서 교역을 담당하고 장악했던 바로 해상왕. 이 해상왕 당보고는 그래서 이쪽 적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당을 지어놓고 모셔지고 있기도 하고요. 일본에도 이렇게 많은 곳들, 후쿠오카, 교토, 뭐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장보고를 기리는 그러한 어떤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기라는 분, 이분은 이제 좀 낯설고 생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옛날에 제나라의 영역인데 제나라가 등주, 레주, 뭐 기주, 서주 뭐 이렇게 하는 이 나라들, 이 지역을 장악하고 그 통치를 했던 분이 바로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이정기 장군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맨날 그 침략만 당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정보를 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의 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소비엣의 소련의 구소련의 농사혁명을 일으킨 영웅으로 칭호를 받았던 바로 김병화 선생이고요. 이분의 박물관도 이렇게 차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칠성이라는 분이고요.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의 국립 뭐라고 하죠? 이제 국립묘지에 이렇게 양칠성을 추모하는 추모객들의 모습도 보시게 됩니다. 이분이 한상기 박사. 까만 나라, 까만 사람들이죠 다. 노란 추장. 이게 이제 추장의 복장입니다. 추장으로 취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이렇게 뭐 자주 통화도 하고 아주 가끔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언제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시고서 뭐 기념 촬영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과 아시아 아주 빈번하게 그렇게 교류했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이렇게 다양한 나라. 그러니까 사실 지구가 둥근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나지 않게 우리의 낯선 이웃들을 좀 맞이하고 그들과 화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방송인들을 보면 조금 더 친근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 로버트 할리.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독일 신사 이참 씨도 잘 알죠. 이분은 이씨예요, 그렇죠? 본관은 어디입니까? 독일 이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버트 할리는 어땠어요? 할리니까 하일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영도하십니다. 부산 사투리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구 선수 서양반은 구리신 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미워도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 수 있을까요? 추성훈이죠. 그리고 누구일까요? 이중섭, 화가죠. 그리고 개그맨이고 진보논계 이렇게 얘기하는 진중권 씨고 정준하고 이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미워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일본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다문화 가정, 이렇게 또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되게 상대적이죠. 왜 우리가 멀티컬처라는 말을 한국인들만,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동남아 출신의 부인을 둔, 그러니까 동남아 출신이 그 어머니인 그런 가정만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이쪽에 배우자를 둔 가정은 국제 가정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뭔가요? 만약에 우리가 공평하게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서 우리가 좀 더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오늘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그 한국인이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한국인인가? 근데 우리는 생각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주했는가? 그 이주의 과정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주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 근거들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로 많은 성씨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 중에는 또 아시아의 각국으로 이렇게 진출했던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았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한국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겠죠.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인의 수, 외국인 주민 수가 몇 명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0만이 넘었죠. 지금 23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이민자들은 얼마나 될까? 이 사실을 아시면 또 더 놀라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사실 북방계인가 남방계인가라는 이 문제,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인, 북방계인가 남방계인가?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종류가 같다는 것은 모계가 같다는 것이다. 두 인류의 오랜 시간 차이를 고려해도 유전체가 매우 가까운 편으로 악마문 동굴이는 한국인의 조상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악마문 동굴이라는 게 네이블 케이브인데 여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러시아입니다. 여기에서 악마문 동굴인을 발굴을 하는데 이 유전자를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를 검사를 했더니 한국인들의 유전자와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아마 2016년 정도가 아닐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마문 동굴인 밝힌 진실, 한국인 뿌리는 어디다? 남방계. 어떤 남방계? 혼혈 남방. 다시 얘기해서 북방계도 있고요. 남방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방계가 약 75%랍니다. 한국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북방민족이다.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워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따져봤더니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남방계라고 얘기를 하면 동남아인들이겠죠. 그리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바뀌는 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구강의 구조라든가 이렇게 생긴 모양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양은 다르고 피부색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피부색은 왜 달라질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후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피부색이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남방계로서 주로 남방계로서 우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남방계라는 것을 이렇게 민족의 이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쪽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두에 그런 걸 우리가 확인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우리는 자바인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이쪽은 베트남이 되고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럴 텐데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가죠. 여기서 다시 어때요? 이 지역에서 악마문 동굴까지 갔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북방계 민족과 혼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남방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들어온다? 다시 한반도로 들어왔다. 그러니 한반도인들의 유전자 속에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속에는 남방계의 모계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마문 동굴의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 믿기시나요? 오늘날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국내에 250만 명의 이주민이 들어와 있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은 몇 명이라고요? 750만 명. 무려 3배죠. 3배가 넘죠. 7배가 넘네? 3배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 이에 대해서 이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얼만큼 수용하고 이해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보면은 한국인들은 이런 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 문화적 수용성이 매우 낮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늘 공통점만을 찾았어요. 공통점만을 찾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벌이고 있는 운동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공통점을 찾자.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야 이웃과 훨씬 더 소통할 수 있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의 유전자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제 이름에 김용국인데 아버지의 성은 김인데 후라는 성, 어머님의 성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뭐 이렇게 행정서류에는 김구용국이라고는 쓸 수 없겠지만 다른 것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김구용국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한국인의 성을 사용하게 된 게 삼국시대부터입니다. 이건 물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이렇게 성을 사용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사용할 것 같지만은 어떤 민족들은 직업을 자기의 성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귀던 그 미국 친구 중에 게리 피셔라고 있었는데, 피셔는 뭐예요? 직업이에요. 어부였답니다. 어부. 그래서 그들은 피셔라는 성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김이박, 최정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 친구들이 이름을 쓰는 걸 보면 그들은 따로 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의 이름을 성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톨론바에바 아스콜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톨론바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딸, 손녀, 누구의 손자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성씨처럼 뭐 이렇게 쓰는 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그 민족의 이름을 또 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키인도 제 친구 중에 이제 뭐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알면 불쾌할 수도 있는데 저보다는 뭐 10여 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괵셀 투크즈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떨까요? 투르크인이라는 뜻입니다. 괵셀 투크즈, 투르크 민족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네팔에 제 그 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 가면 그 동생들이 저와 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네팔인들의 성씨 중에는 구룽이라는 성이 있어요. 구룽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띠 구룽이라는 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구룽족이에요. 부띠라는 것은 붓다에서 연상이 되시죠. 불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네임을 하면 부띠 구룽 마하돈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꼭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성씨로 통일되지 않은 민족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려 때의 양민도, 양민이라는 뭔지는 아시죠? 천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양민들은 성을 쓸 수가 없었어요. 노비와 천민계급은 성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분명히 양반도 있고 상민도 있고 천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던 천민들은 어딜 갔을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조상 중에 벼슬을 하지 않은 조상을 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이냐? 1909년에 일제가 조선인들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오늘과 같은 주민등록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호적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을 하려니까 성씨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하는 성씨를 나눠줬답니다. 그 순서가 어때요? 김이박, 최정. 김씨가 제일 많은 이유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김씨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왜 내가 김씨가 되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주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06년에 4만 명에서 2015년 171만 명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인 오늘 230만입니다. 그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만약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면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생활 환경이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한 거죠. 이웃이 나를 찾아온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문화적 수용성이 낮을까? 우리를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다. 얼마 정도가 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740만 명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나가실까요? 징용으로도 가고요.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가고 일자리를 위해서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북아시아, 북미,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 이렇게 나가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74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 740만 명 중에 부끄러운 숫자도 있습니다. 16만 8천 명. 이들은 누구일까요? 해외 입양아들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에 드는데요. 수출과 수입을 포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 입양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어떠실까요? 좀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도 이주를 하지만 이렇게 해외 입양이 되는 것도 이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입양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인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아가 한국인 교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한국인을 정리하기가 참 어렵다. 왜? 한국인은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답은 어떤가요? 아니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묻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인류는 2013년에 31억 명이 국가 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64억 명이 국가 간 이동을 한답니다. 현재 인류가 70억 명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30년도에는 적어도 인류의 90%가 국경을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태어난 나라는 있지만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 수용성이 이렇게 낮고 장벽을 친다면 저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점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국인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한국어, 이런 모든 것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용어로부터 한국의 문화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해답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엊그제 제 딸내미가 수업을 듣는 걸 보니까 캔맥주를 놓고 집안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이 계시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쨌든 전 세계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또 잘 이겨서 더 단단해지고 더 이 폭도 넓히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춘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젊음의 열정을 푸른 미래로 만들고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가슴 따뜻한 지성인을 만드는 대학. 새로운 비전으로 성공의 길을 찾아 떠나는 그 여정에 국제대학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